자, 그러면 이제 근세 경제 사상을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중상주의 부분이 있는데, 중상주의는 절대 왕정의 이제 정책이었죠. 그래서 특징은 이제 상업 자본주의와 발달과 연결되어 있고, 그 부보다는 권력을 더 중요시 했고요. 그 다음에 절대 왕정의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또 전쟁 수행비 자금을 필요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유지했죠. 그래서 중상주의는 중금주의, 무역차익주의, 그 다음에 산업보유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중금주의는 금을 재부로 인식해서 축적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무역차익주의 같은 경우에 수입 억제, 국내 상공 보호 육성, 그 다음에 식민지 경영 이런 것들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산업보호주의는 여기 앞에 언급했던 무역차익주의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 간섭 통제하고 보호 육성, 독점권을 부여하고 그래서 산업자본과 모험상인 조합들이 형성이 됐고요. 이에 대해서 자유방임주의자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국가는 치안 유지만 해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중농주의는 이제 프랑스에서 발달된 경제 사상인데 농업 중심을 이제 강조했고 그리고 토지가 부의 유일한 원천이다. 그 다음에 자유방위 정책을 내세웠죠.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이것이 자연법에 어긋난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이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프랑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나왔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자유방임주의인데 자유주의 이제 경제학을 확립했던 사람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죠. 자, 이 사람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중농주의 영향을 받았고 국부의 원천은 국민의 노동을 받죠. 그래서 분업을 강조했다는 거. 그리고 자유방임주의 제창에서 각 개인이 자기 이익을 내버려두면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가격에 의해서 사회 전체가 중진될 거다. 이때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일종의 메타포예요. 그 의미. 야경 국가론을 주장해서 국가의 기능을 최소화시키고 정부의 기능은 외적 방어, 사회 질서 유지, 공공기관 유지 등등을 수정적으로 구정했죠. 자,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론이 후에 이제 나중에 맨더스나 리카도 이런 것들 영향을 주죠. 고정경제학이 초석을 이뤘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 이후에 경제학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뭐 경제학이란 학문이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에게 문명을 볼게요. 에게 문명. 자, 9번 문제. 9번 문제 보기 전에 8번 문제 풀어봐야죠. 예. 그래서 8번 문제 국민대 부 딱 보면 이거는 아담 스미스가 쓴 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는 여기에서 또 다른 경우에서 같이 자신의 의도가 아닌 목표를 추구하는 가인도를 받았다. 이때 가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야. 네. 보이지 않는 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 가격의 메타포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돼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손.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볼게 이제 9번 문제 에게 문명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에게 문명이 발굴하는 사람과 관련된 문제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자면 자, 보충 페이지 9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자, 에게 문명의 성격을 보면 청동기 해양 문명이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트 문명을 그리스에 전달해주는 가독이 문명이었다. 그래서 에게 문명을 발견했던 사람이 크게 슬레이만이나 에반스 이런 사람들인데 자, 슬레이만, 트로이, 아가메논, 미케는 문명을 발견했는데 이 슬레이만 사람이 좀 약간 좀 캐릭터가 독특하죠.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시골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어릴 때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보고 이 트로이의 신화를 그대로 사실로 파악을 했어요. 예전에 이제 사람들은 이건 신화다. 그래서 이거 거짓말이다. 문학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역사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언제가 내가 트로이를 발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근데 이제 그 집안이 이제 몰락을 해갖고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 장사를 하게 되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꿈을 잠깐 미루고 돈 버는데 정신이 없다가
50주에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본격적으로 그거를 공부해갖고 트로이 유적지를 발굴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트로이 유적지를 발굴했어. 물론 그때 발굴한 트로이 유적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온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트로이 유적지는 아니지만 트로이 문명이 존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를 남겼죠. 그런 선례를 연구 성과를 남겼죠. 그 다음에 이제 에반스가 있는데 에반스는 이제 크노소스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성상 A 문자와 성상 B 문자를 발견했죠. 그리고 성상 B 문자는 벤트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해독이 돼요. 그래서 성상 B 문자를 통해서 미케네 문명의 어떤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성상 A 문자는 지금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인도 유도부족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니라 그 크레타인들은 다른 계통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파악이 좀 힘들어요. 자, 그 다음 미노아 문명을 좀 볼게요. 미노아 문명은 전제 왕권인데 남성적인 문화가 아닌 여성적인 문화 특징을 갖고 있고 비군사적 성격을 가지고 통치했다. 그 다음 대표적인 유적지가 크노소스 궁전이죠. 그래서 해상무역이 발달됐고 밝고 생동적인 문명이고요. 오리엔트 영향을 받아서 청동기 시대에 진입을 했고 성상 A 문자를 원래 사용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성상 B 문자를 사용돼. 이건 성상 B 문자를 사용했던 크레타인이 건너와서 뭐냐면 여기를 점령했다. 이런 그거를 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제사회적으로 해상무역, 예술로는 이집트에 영향을 받았으나 후에 독자를 발전했고 멸망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테라산이 폭발돼가지고 했다. 아니면 미케네인들이 침입해갖고 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다라는 걸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9번 문제 보면 기획과 니은의 인물이 누군지 각각 말해보시오. 자, 기획은 일단 슐레이만, 니은은 선상 문자 A, 선상 문자 B를 발견했으니까 에반스죠. 자, 그 다음에 크레타 섬에 사용했던 D 문자에서 니 문자가 교체됐던 이유를 말해보시오. 자, 선상 문자 A에서 선상 문자 B로 이렇게 교체됐던 거 뭐냐면 이 당시 이제 그 상황적 배경이 미케네인들이 크레타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화를 사용했던 민족이 전반적인 문화의 특징을 한 줄 이내로 쓰시오. 그래서 선상 문자 B를 사용했던 것은 미케네죠. 미케네는 그 보충자료는 다루지 않았지만 상무적이고 군사적 성격이 강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앞에 있는 크레타 섬, 크레타 문명은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여성적이고 그 다음에 평화적인 성격이 있어요. 반대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특징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구조력 상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가사료는 이제 그 신라 삼국사기에는 버프만 관련된 내용인데, 그 당시 금강가야가 이제 항복할 때, 그 다음에 보문을 가져와서 신라에 갖다 바치면서 항복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기사인 상공유사 가락곡기는 진호왕 때 멸망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라군이 쳐들어오니까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항복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사료 A와 사료 B는 금강가야를 멸망을 할 때 그 시점을 다룰 때 그 좀 내용이 좀 모순적이죠. 시점도 안 맞고 항복한 방법도 틀리고. 그러면 지윤의 사료 분석 내용을 보면 그걸 모순된 것을 뭐죠? 나름대로 모순되지 않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버펑왕 때 그 관련된 삼국사기 관련된 내용은 버펑왕 시점 맞지만 그 당시 금강가야국이 항복을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거는 그 당시 문무왕이 금강계열 출신이죠. 그 외계 쪽이 어머니 쪽이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강가야가 이제 신라 대항했다는 자체가 약간 이제 뭐냐면 왕실 입장을 보려고 꺼지식하니까 평화적인 방법을 통일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공유사 가락국기 같은 경우에는 상공유사는 가락국기는 누구 출신이 있었냐면 금강가야 출신이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 가야가 마지막으로 그 가야에 맹주고 있다가
마지막에 진흥왕에 가서 끝까지 싸우다가 항복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 싸운 건 맞지만 이제 진흥왕 시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주 A와 사주 B의 각각의 그 팩트들을 또 거짓을 걸러내서 지훈이 사주 분석을 해서 그 나름대로 그 모순되지 않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구조적 상승을 뭐라고 하냐면 그 A를 보관이라고 해요. 보관. 예. 그 다음에 A 사유를 해석할 때 교육적 효과를 하나 써보고, 이때 교육적 효과는 이제, 잠깐만, 어떤 도움을 주는 거가 아니라 교육적 효과도 좀 곤쳐주시고요. 자, 교육적 효과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연속성을 부여해 해석하고 증거가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관과 삽입의 일반화 원리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원리나 일반화의 적용은 사건의 법칙을 틀에 맞춰서 설명하는 데 비해서 보관과 삽입은 사실 자체를 밝힌 데 있다. 그리고 콜링우드는 보관과 삽입을 뭐라고 했죠? 선언적 상상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선언적 상상은 어떤 이제 그래서 보관을 자의적 생각이나 공상이 아니라 선언적으로 봤다. 이때 선언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선언의 경험 이전.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하는 것들을 직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들을.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이제 남자친구나 남편이 바람 폈어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바람 핀 사실을 알아요? 아니죠? 여자분들 직감적으로 알죠. 그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선언적 상상에 속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보충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 거기 몇 페이지야? 12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보관과 삽입의 공통점이 나오죠. 그래서 증거와 어떤 사건을 현상을 완전하지 못할 때 그 증거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기능인데 거기 1번도 연결되어 있어요. 1번도 보관 삽입 공통점이에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거가 여러 부분을 모순되지 않기 위해서 명시적 증거와 명시되지 않지만 있어야 할 것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사회적 절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관하고 삽입을 책에서는 남색책 굳이 구별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구별하고 있어. 그래서 보관은 증거 안에 빠져있는 부분을 채워넣는 거고요. 삽입 같은 경우에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증거와 증거 사이의 간격을 메꾸는 기능이죠. 예, 그래서 그냥 요렇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보관 삽입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 보관과 삽입 굳이 구별하라고 이렇게 하면 남색책에 있는 내용, 아까 지금 언급했던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3번을 보면 원리나 일반화의 적용은 사건의 법칙적 틀에 맞춰서 해석하는 데 비해서 보관 또는 삽입은 그 자체를 밝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상하의 범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상하의 범법은 예전에 036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자, 상하의 범법의 목적은 이제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구기족 세력 일소, 관료체제 확립, 재민지배체제 실현이죠. 크게 두 기식으로 나눠지죠. 1차 범법하고 2차 범법. 그래서 1차 범법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시족 공동체의 형성을 파기하고 주대 종법 질서를 부정한 거죠. 그래서 거기 호적 작성하고 분가정책, 15제 등 연좌제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로 억상제, 군국 수작제 이런 것들 했고요. 그냥 함양으로 천도하고 나서 1차 범법은 주로 이제 시족사의 유풍, 그다음 귀족 주심의 어떤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있는 방면에 2차 범법은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또 질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9년제라든지 중앙집권 확립 이런 것들이 이제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천맥제와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죠. 수전제도.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개혁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범법도 마찬가지지만 토지를 줘요. 이걸 수전제도라고 하는데 토지 그냥 줬어요? 세상 공짜가 없다고. 예. 그걸 통해서 국민들은 토지를 받는 대가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금도 내고 군대도 동원되고 이런 목적으로 한 거죠. 예,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이제 천맥제의 둘러싼 관점은 뭐냐? 그래서 공유와 사유 견해에 대입했다. 예전에 036 기출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개천맥이라고 이제 또 하죠. 그래서 뭐, 이게 쭉 적어놨는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동양사 기초지식이나 강자 중국사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 그 천맥제를 대해서 그 중국학계 견해와 일본학계 견해,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그 이성규 씨의 견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참고사항 보세요. 그냥 참고사항. 예.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기획의 의도를 서술해보고 니은의 정책에 대해 구기족 세력의 반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볼까. 자, 백성은 15조지고 편성하여 서로 감시하고 연좌 책임을 한다. 이것은 이제 뭘까요? 의도는 향리 공동체 내부 질서를 파괴하고 상부상조의 향리 공동체 질서를 없애는 거죠. 그리고 향리 공동체를 없애고 그것을 통제를 누가 하겠다? 국가가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기존의 항충사회 조직을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공을 세운 자는 그의 대소에 따라 작을 줬다. 국공 수작제죠. 자, 그걸 왜 했겠어요? 예. 자, 그것은 이제 그 능력에 따라, 특히 군사의 능력에 따라서 뭐냐면 국가 대우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복 전쟁 이런 걸 통해서 큰 공을 세워라. 그러면 당연히 예전에 이제 기조로서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발 이유를 이제 쓰시면 될 텐데, 자, 국공에 따라 자기를 수호하는 군국수작제를 실시함으로써 전공에 따라 평민도 자기를 얻을 수 있는 방면에 귀족이라도 국공이 없으면 자기를 몰수당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상황이 귀족들에게 뭐랄까 찍혔어. 예. 그래서 상황을 뒷배를 봐줬던 호공이 죽으니까 어떻게 귀족들 반격을 받고 도망가다 죽죠.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법에 따라서 이제 죽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자료 B 시기의 상황 개혁 목표를 자료 A 시기와 비교해서 써볼 것. 자료 A 시기는 1차 개혁, 자료 B는 2차 개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아까 언급했던 1차 개혁과 2차 개혁 차이점을 쓰시면 되겠죠. 자, 1차 개혁이 주대의 종국 질서를 부정하는 데 반해서 2차 개혁은 군주권 강화와 중앙집권을 확립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각 형의 전투에 천맥을 주고 경계 표시를 세운 후 민에게 토지를 줬다. 이거 개천맥, 천맥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제민지배체제라는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제민지배체제는 뭘까요? 국가가 음락을 배제한 채, 읍을 배제한 채 이제 직접 통치하겠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왜 땅을 줬냐? 직접 통치하는데 땅을 매개로 해갖고 국가가 필요한 군사적 자원과 그 다음에 이런 세금을 걷겠다. 그래서 이제 수전제를 통해서 토지의 군등부와 국가가 소농물 보호를 나섰고, 동시에 이들을 활용해서 군사체제 강화를 주겠다. 그래서 전쟁에 동원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는 미군정과 조선 공산당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 12페이지 보세요. 자, 미군정하고 조선공산당이 원래부터 사이가 나빴던 거 아니에요. 예.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뭐 협력 관계였어. 예. 그러다가 이제 무슨 사건 때문에 이게 관계가 틀어졌냐면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은 뭐냐면, 원래 이제 미군정이 이제 그 일본군들을 이제 일본인들 그 재산을 접수한 다음에 그 일단 건물 같은 것들 토지를 접수했잖아요. 이걸 적산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그 3층짜리 건물을 그 조선공산당에 대우를 내줬어요. 그래서 조선공산당은 2층은 일종의 자기 당사 쓰고 3층은 자기 이제 뭐냐면 해방을 보내갖고 조선공산당 기간지가 있어. 예, 그걸 이제 쓰고 1층이 있었는데 1층은 출판사야. 이때 정판사라는 출판사가 있었어요. 이 정판사는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 뭐 했던 곳이냐면 일종의 오늘날 조폐공사와 관련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화폐, 조선은행 걸 막 찍어냈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이 도망갈 때 이 조선의 할판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아니 파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야.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그걸 내려와가지고 그 정판사에 있는 그 지금 그 당시 일본 화폐를 사용했으니까 조선은행권을 할파를 찾아서 막 찍어내서 자기의 활동자금 쓰고 인플레이션 유발해서 남한 경제를 혼란을 빚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군정이 공포를 했어요. 물론 이제 조선공산당 부정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 사건을 이제 미군정이 조선공사를 탄압하기 위한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하여튼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공산당 간부에 대한 체포를 내리고 이때 해방일보가 폐간되고 그 다음에 박헌영이 이제 북쪽으로 도망가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미군정하고 조선공산당 간의 관계가 이제 틀어지게 되고 그래서 조선공산당 신전술을 발표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미군정과 관계를 결별하고 미군정 합법적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자화합적 반대하고 이제 시위와 총파업을 통해서 미군정을 가해해서 미소공단을 재개시킨 임시정부 수립하자. 그래서 예전에 수세적 자세에서 공세적 자세로 바뀌게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남조선 노동당을 결성하죠. 그래서 종전의 조선공산당, 인민당, 남조선 신민당. 그래서 조선공산당 신전설 조직적으로 뒷받침한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9월 총파업까지 10월 사건을 일으키죠. 그래서 9월 총파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자료 비번에도 나와 있는데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철도 노동자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갖고 토지개혁 문제, 공물수집령 이런 문제 등을 이제 때문에 발생했는데 특히 공물수집령이 문제가 됐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예전에 미군정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전쟁 시기 때 일제들이 공출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낮은 시가로 해가지고 쌀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군량미나 배급제를 실시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뭐 자유경제 이런 것들 이제 좋다 하면서 미군정이 그 공출제를 폐지시킨 거야. 근데 쌀가루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 당시 이걸 악용하는 지주 계층들이 쌀을 매점 매석을 해요. 상인이나. 그러면 쌀값이 올라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예전에 일본의 공출제에 비슷한 것을 부활시킨 거야. 이게 공물수집령인데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뭐냐면 강제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 강제로 농민들에게 그 쌀을 매입을 하는 제도인데 당연히 농민 입장일 때는 그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쌀을 숨기고 뭐냐면 그 매입에 응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쌀값이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9월 총파업의 어떤 배경이 되거나 10월 사건 배경이 돼요. 자, 이 10월 사건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제가 따로 이제 문제를 내고 할 텐데 그 미군정이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정책 때문에 민중생활이 악화되고 그리고 9월 총파업에 대한 경찰 대처 항의하고 싸우려고 했던 대구 시민들에게 이제 경찰이 총을 발사하죠. 6월 충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일어난 건데 그때 이 10월 사건 때 개입했던 것이 남노당이죠. 예, 남노당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널리 이것을 이제 확산시켰죠. 예, 그래서 혹자는 이제 10월 사건은 이제 10월 항쟁이다. 어떤 사람은 10월 폭동이다. 그래서 예민해. 아직까지 10월 사건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좀 좌우 간의 어떤 대립적 사건들 이런 것들은 되게 사건이라는 객관적 명칭을 쓰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제주 4.3 사건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4.3 사건을 제주 항쟁, 4.3 항쟁이다. 아니면 4.3 폭동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사건이라는 명칭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10월 사건에 대해서 그때 이제 뭐 박정희의 세 번째 형인가? 그 형이 이제 거기 개입해갖고 죽었고 후에 이제 그 형의 영향을 받아서 박정희가 이제 잠깐 남노당 뿌아치 조직책으로 이제 활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하여튼 10월 사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근현대사 교수님이 또 내겠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이제 작성 방법을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료에 의해 기획의 신전술은 뭘 의미할까요? 내용이 미군정의 협조 노선에서 미군정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 전술을 하겠다. 그래갖고 자료 B에 이제 무엇을 일으켰죠? 9월 총파업을 일으켰죠. 그래서 3천만 동포여 걸게하자. 생존을 위해서 싸울 때가 됐다. 곡창 남조선의 쌀이 없어지고 물가가 청정부지도 폭등하여 수백만의 인민대중들이 아사에 직면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인데, 자, 기획의 전수의 변화의 의미를 소수해보고 이를 나타낸 자료 B의 사건을 쓰시오. 자료 B는 뭘까요? 이거는 9월 총파업이고, 자, 니은의 배경이 됐던 미군주의 경제정책은 뭐라고 쓰시면 되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미국 수집령이죠. 쌀을 시가에도 훨씬 못 미친 가격으로 강제 할당 및 수집을 강요했어요. 자, 이로 인해서 이제 농민들 불만 샀고 식량 수집이 저조하였다. 예. 그리고 이제 자료 B 사건 이후에 조선공산당이 중심으로 조직된 종전의 좌파 조직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결성한 대중정당을 남조선 노동당, 약칭해서 남노당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이제 하는 거는 뭐냐, 앞에 북쪽에 뭐가 있어요. 김일성을 중심으로 노동당이 그때 세워졌죠. 그래서 일종의 분국이다. 그래서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이제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조선 노동당, 또 남노당.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 그게 참 예매해요. 제가 이제 출제자도 아니고, 채점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에 명칭을 쓸 때, 풀네임을 쓰냐, 줄여서 약칭을 쓰냐? 간단하지가 않아. 예.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풀네임을 쓰면 확실하게 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약칭을 쓸 경우에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채점자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풀네임을 외워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이름 명칭을 외울 때 또 이제 뭐냐면 이건 뒤에 얘기했죠. 제가 시점이 왔다 갔다 해. 원래는 이제 전국 B를 뭐냐면 지금 먼저 강의를 하고 A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들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3번 문제 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건 정화의 대원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지도는 어제도 좀 많이 보셨을 거야. 어디로 봤어요? 이거는 요거는 예전에 13년 기출문제인가요? 13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눈에 익숙한 기출 예문이에요. 지도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정화의 대원전과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화라는 사람이 이제 대원전이 나왔는데, 정화의 대원전은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영락제고, 그 다음에 한 15세기 초? 15세기 초반에 이제 원전을 했죠. 그래서 그때 각국의 인도나, 그 다음에 타이나, 그 다음에 베트남에 어떤 왕조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는데, 자, 그럼 문제 풀어보면, 일단 이제 정하고, 그 사람은 원정의 결과 외워두셔야겠죠? 많은 나라부터 조공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이제 조공무역 질서가 확대됐고, 동남아시아의 학위 지출에 기반을 마련했죠. 베트남 북부는 그 당시 무슨 왕조가 있었죠?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는데, 레왕조가 있었죠. 레. 그 다음에 이제 레왕조는 이제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냐면, 예전에는 북부 베트남하고 남부 베트남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걸 최초로 통일한 왕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는 예전에 15세기 전에는 수구타이 왕조가 있었죠. 근데 이때 정화의 대원정 때는 아유티아 왕조가 있었고, 예전에 보충 자료에서 이제 보너스 문제에서 한번 다뤄봤던 거기 말레이 해역부에서 물라카 해역 부근에 물라카 왕국이 있었어요. 예. 정화 원정이 있을 때 물라카 왕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초기 때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보시면 여기 이제 북쪽 지역에서는 이제 무슬림 왕조에서 델리 슐타 왕조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정화 같은 경우 원정의 분견대가 어디까지 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소함대를 또 파견해가지고 동부 아프리카까지 이제 갔죠. 대단해. 그래서 지리상의 발견 이전에 이미 대원정을 했고, 이걸 좀 확대시켰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 당시 이제 영락제가 죽은 후에 해상사역과 연결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다 배를 부셨어. 그리고 관련 기록도 거의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 정화에 대한 원전과 관련된 기록이 국가의 공식적인 명사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전해져 내놓은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중국의 특유의 어떤 좀 가장된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4번 관련된 문제를 이제 좀 볼게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3월 혁명 이후에 독일과 관련된 내용이야. 프랑크푸르트 군민회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자료 A는 독일 헌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제국 군민회의에서 그 입헌군주를 선택하고 그 당시 그 독일 황제였던 프로이센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비에른 4세한테 재간을 갖다 바쳤는데 거부를 했죠. 자, 그 내용인데 그러면 요거 이제 살펴보기 전에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를 볼게요. 자,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는 이제 3월 혁명 이후에 그 형성됐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보면 뭐 비내이 통해서 그 당시 그 독일 연방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비내이 체제 반발해서 브레셔샤프트 자유주의 운동이 있었죠. 독일 간세 동맹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주로 자유주의자의 주관했는데 이때 이제 논쟁이 됐던 것이 소독일주의와 대독일주의 그 다음에 공화정과 입헌군주제 두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예전에 기출문제였죠. 결론은 소독일주의와 입헌군주의를 채택해서 프로이센 국왕의 재간을 제의했고 했지만 거절했죠. 그때 이제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서 이제 채택한 법이 그 제국헌법이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보충 설명할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보면 교과서나 개론서에는 안 나왔지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대독일주의, 소독일주의를 하면 대독일주의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대독일 연방을 건설하는 거고 소독일주의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갖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소독일주의를 채택했다. 뭐 이건 팩트 맞아. 근데 거기에 이제 더 추가할 건 뭐냐면 원래 이제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든 개최를 했대. 자유주의자들이 되게 지지했던 건 뭐냐면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대독일주의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따로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독일주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프랑크푸르트 대독일주의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독일 민족의 정의를 독일어를 사용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비독일어는 사용하면 독일 민족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제국을 두 개 나눠요. 그래서 독일어를 사용한 제국과 비독일어권을 사용한 제국 두 개 나눠서 어디를 이제 대독일주의에 포함시키냐면 독일어권을 사용하는 오스트리아를 포함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게 다수파였어요. 근데 이제 이 말들은 그 당시 그 오스트리아 황제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제국을 오스트리아 황제 오스트리아를 두 개 나누냐. 그래서 이제 들고 나온 것이 이제 기억에 있는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예요. 예.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는 아예 오스트리아 맹방어에서 기존의 독일어, 비독일 다 떠나갔고 다 독일에 포함시키자. 그래서 새로운 독일 연방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 프랑크푸르트 그 국민의 자유주의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독일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 비독일어 사람까지 독일어 제국에 포함시키냐. 그래서 결국에는 토닥토닥 싸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오스트리아 황제가 화가 나갖고 오스트리아 위원들을 다 철수시켰어. 그래서 오스트리아 대독일주의는 이제 한물 갔고, 거기다 또 그 오스트리아가 이제 빠지니까 프랑크푸르트 대독일주의도 뭐냐 실행할 수 없겠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독일주의로 채택을 하게 돼서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프로이센 중심의 소독일주의를 이제 채택을 해서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에 반영된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낸 거 보면 제가 문제 한 줄 좀 파놨는데 자,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15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는 대독일주의야. 예, 원래 초안은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 대독일주의. 그래서 독일 제국은 지금까지 독일 연방에 영역을 한다. 그래서 그때 기출문제 만들 때, 기출문제 낼 때 그 출제 교수가 그걸 굳이 독일어로 적어놨어. 다른 데는 독일어로 안 적어놓고. 그래서 내가 제 독일은 못하지만 뭐 DER 대문자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스트리아가 다 빠지고 나서 이 초안을 다시 수정했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독일 제국은 현재까지 독일 연방. 여기 명칭이 다르죠? 이렇게. 그 오스트리아 안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정된 독일 연방의 개념이 달라요. 요거는 오스트리아 제한 독일 연방이에요. 그래서 소독일주의가 반영이 됐다. 그러면 제가 문제 낸 거는 어디겠어요? 여기 보면 소독일주의야. 그래서 대독일주의 이렇게 쓰신 분은 다 틀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15년 기출문제 낼 때 그거 처음에 다 소독일주의라고 생각했어. 근데 출제 교수가 아는 사람을 대독일주의 하니까 이게 다 알려졌거든요, 카페에. 그래서 사람들이 경악했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맞았고, 알고 쓴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맞힌 사람도. 그래서 이걸 대독정변이다. 그런 말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하여튼 이제 그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예. 이것도 어디 개론서에 낸 것도 아니고, 강론서 낸 것도 아니야. 자기가 이제 봤던 이제 논문책에서 냈다는데, 이런 문제는 좀 약간 예민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기흑에 반영된 독일 통일 방식. 뭐죠? 이 당시 이제, 프로이센 중심의 소독일주의. 그래서 소독일주의 외에도 이제 프로이센 중심의 소독일주의 이렇게 쓰는 게 좀 명칭이 정확하겠죠. 예, 방식이.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독일 제국의 내부의 모든 관세를 없애고 모든 공동 관세 구역을 잠깐만 이게 뭐야? 독일 제국은 내부의 모든 관세를 없애고 공동 관세 구역을 하나의 통일된 관세 및 무역권을 형성한다. 그래서 공동관세 구역을 하나의 간은 이렇게 지우시고, 자, 이거는 이제 요거 보면 예전에 맺은 니은과 관련된 동맹, 이거 무슨 동맹이라고 하죠? 간세 동맹이라고 하죠. 예, 간세 동맹은 1834년 7월革命 이후에 맺어진 거죠. 정치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독일 경제 발전을 촉진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의미했으면 독일의 경제적 발전을 크게 촉진하게 됐으며, 이런 경제 통합은 왜 정치 통합의 길을 닦았다. 그래서 EU 통합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볼 때 경제 통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치 통합을 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아직까지 경제 통합에 머물고 있지만 정치 통합까지는 가지 못하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인물. 니은의 인물은 누굴까요? 프레드리 비에름 4세죠. 그래서 프레드리 비에름 4세가 디귿에 따라 주어진 황제 지위를 거부한 이유를 쓰고, 왜 거부하겠어요? 혁명적 의회가 만들어진 재간은 받을 수 없다. 이거는 입헌군주제고 전제군주제 못하잖아. 근데 그 황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전제군주제야. 그래서 이 사람이 통일을 원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민주용들, 자유주의자들 위해 통일이 아니라 자기가 멋대로 할 수 있는 전제군주제 통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통일 노력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면 1849년에 일부 국가와 군주동맹을 맺고요. 그렇지만 오스트리아 침략과 러시아 압력 때문에 프로이센은 1950년에 울무츠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동맹을 해산하고 독일 연방, 예전에 비내이 때 독일 연방을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동의하게 되죠. 그래서 3월 혁명 때 일어났던 이런 독일 통일의 움직임이 여기서 잠깐 중단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처음으로 이렇게 온캔으로 해가지고 한번 시험상 찍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또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입장은 좀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집안을 찍다 보니까 이제 편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중간에 정지시키고 물도 먹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제 편의도 좀 그때그때 하면서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원캠을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밥 좀 먹고 배고프거든요, 예. 밥 좀 먹고 좀 쉬었다가 예, 또 8차 강의 찍고요. 다음 주에도 10차 강의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해야 할 거예요. 12차, 13차, 14차 온캔을 찍을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다음 달 초에 제가 또 기출문제 분석 올릴 거거든요. 예, 요번 년도 좀 늦게 올렸는데 강의도 그렇게 찍을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화면 띄워놓고 이제 자료 띄워놓고 하고 있지만 이때는 이제 동영상도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왜냐면 보니까 이제
그 동영상도 보여줄 수 있더라고요. 녹음도 되고. 그래서, 물론, 중간중간에 너무 강의가 지루할까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좀 재밌는 강의를 하는데, 여기 참, 유용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이제 강의 시작하고, 내년에 또 강독 강의 때, 이거 온캠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7차 보시고, B형은 그 현장 강의 이제 했으니까 보시고, 이제 8차 강의, 넘어갈게요.